5월 2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아빠 찬스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죠. 부당한 행위는 없었지만 협치를 위한 미랄이 되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늦어도 너무 늦은 결정이라며 철저한 수사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키로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됐습니다.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죠.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조금 전 맞불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를 뚫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젯밤 경기지사 후보자 TV토론회가 열렸죠. 후보 간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거액 후원금 의혹을,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의 KT 부정청탁 의혹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동연 후보의 채용비리 의혹 등 두 후보를 싸잡아 공격했는데 민주당은 허위 사실이라며 오늘 강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박준혜 수호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커는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소식을 전하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과거 민정수석 역할까지 떠맡게 되면서 아무래도 야당의 공세가 한층 더 가열되겠죠?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법무부가 오늘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는데요. 인사검증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법무장관 직속으로 두고 또 인사정보 1, 2 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만 검찰 인사권과 함께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힘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한 장관을 소통령이라고 불러온 야당의 반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검찰 수사를 대신할 한국형 FBI도 지금 구도라면 이제 법무부 산하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한동훈 장관이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오늘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는 그런 속보를 전했잖아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 밖의 확대 해석은 경계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호소문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들도 있는데 관련해서는 저희가 톡쏘는 정치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백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는 굴종 외교는 실패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에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죠. 전임 정부와는 차별화된 외교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국회에선 하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원구석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역시 관건은 법사위원장입니다. 관련 소식들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5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눈치 그만, 그리고 의장과 위원장, 장관 직속과 룬하는 다단계, 마지막 태극기는 잘 보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언론 CNN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냈는데요. 한마디로 눈치 보는 외교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At the same time, Yoon says he believes his predecessor's policy of prioritizing dialogue with North Korea has failed. Just to temporarily escape North Korean provocation or conflict is not something that we should do. Many call it servile diplomacy, but the policy of being over-concerned about the other side's feelings does not work and has proven to be a failure in the past 5 years.
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패한 굴종 외교라고 칭하면서 더 이상 북한을 달래기만 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더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선택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Seems to have no interest in talking whatsoever. How do you convince him to talk?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 I think the ball is in Chairman Kim's court. It is his choice to start a dialogue with us. I do not want North Korea to collapse. My hope is for North Korea to prosper alongside South Korea. 네,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는요, 이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 여전히 열려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전폭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ur response will be stronger and firmer than it has been before. We will coordinate closely with our U.S. counterparts. 자, 북한뿐 아니라요,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엿보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좀 쉽게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자, 옛날 이 대한민국 외교 마을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이장님과 함께 안미와 경중이 두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요. 자, 이 안미는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중이는 경제는 중국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자, 얼마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을의 새 이장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새 식구, 이 경미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 눈치채셨죠? 이 경미는 경제는 미국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방한의 첫 일정으로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를 방문하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같이 하시면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네, 경제는 미국, 이 경미라는 새 친구의 등장에 세 사람의 관계가 아주 미묘해졌습니다. 특히 경중이의 심기가 아주 불편해 보이죠. 혹시나 나만 왕따시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욱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엔 미국 주도의 새 경제 체제에 동참한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둘러싼 형국입니다. 우리도 일단 한 배를 탔습니다. We're writing the new rules for the 21st century economy. They're going to help all of our countries' economies grow faster and fair. That's how I believe we will win the competition of the 21st century together.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경제협력체 IPEF를 출범시켰습니다. 반도체 등 주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가 핵심이고요. 한국과 일본, 인도를 포함해 총 13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영내국과 호혜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경중이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미국이 패거리를 지어서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고 항의했죠. 자, 그러자 윤석열 이장님이 상황 정리에 나서는데요. 이 경미와 경중이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으니까 워워 과민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Even if we strengthen ou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n security and technology, it does not mean that we think our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is unimportant. So I do not believe it is reasonable for China to be overly sensitive about this matter. 자, 과연 안미와 경미, 경중이가 잘 공생할 수 있을까요? 윤 이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연마을 이장님이죠. 이 김정은 위원장도 만만치가 않은 상대입니다. 이 대한민국 외교 마을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국민들께서 아마추어를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경제에도 아마추어, 안보에도 아마추어, 외교에도 아마추어입니다. 또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 동맹 재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을 만큼
문재인 정권에서는 한미 동맹은 약화되었고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홍길동 신세였습니다. 네,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장과 위원장입니다. 자, 잠시 후 저녁 6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 임기를 마치는 21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초청했는데요. 그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하는 차원입니다. 여건 야건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성공해야 우리 국민들이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지도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현재 국회의장단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의 김상희 부의장, 국민의힘 소속의 정진석 부의장입니다. 21대 국회 4년 중에 지난 2년, 그러니까 전반기 임기를 맡았고요. 이제 다음 달 6월부터 후반기 남은 2년을 꾸려갈 새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시점입니다. 이 국회의장은 원래 이 원내 제1당이 내는 게 관례입니다. 민주당이죠. 이 5선의 김진표 의원을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당적을 버려야 하고 국회를 대표하는 장으로서의 또 역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잘 하는 것, 그것이 또 정말로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진표 의원 이제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김영주 의원이 뽑혔고요. 국민의힘 몫은 현재 정진석 부의장이 올해 말까지 임기라 계속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국회의장단만 있느냐? 아닙니다. 각각의 상임위의 수장, 위원장도 뽑아야 하는데요. 자, 국회에선 이걸 원을 구성한다 해서 원구성 협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매번 법사위원장 누가 맡고 국토위원장 누가 맡고 여야가 아웅다웅 다퉜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원내 재구성 관련해서도 하반기 원구성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29일이면 다 상임위원장들 임기 종료되는데 좀 어떻게 하실지. 글쎄, 저도 참으로 답답합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로 했던 합의사항을 번복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저는 제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네, 역시 핵심은 각종 법안 처리에 피를 쥔 법사위원장입니다. 상임위 중에 상임위,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이 검수 완박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는 데에도 민주당 소속의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표결하겠습니다. 자, 11분의 위원이 찬성했으므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자, 보통 법사위원장은 정부 여당을 견제한다는 목적에서 야당이 맡는 게 관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야당은 국민의힘이었죠. 그런데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출신 박광원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172석 거대 여당의 힘이었고요. 당시 전반기 협상 때 전반기는 민주당, 하반기엔 국민의힘이 하자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대부분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차례라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향후 2년에 대한 원구성 협상의 법적 기체는 현재 원내대표이다.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민주당의 제가 이 법적 협상의 주체가 되어서 후반기의 원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자, 파트너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발했습니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건 사실상 협치 포기 선언과도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상무에 전무에 영어 부장짜리까지 다 줬잖아. 근데 막 격리까지 니 혼자 다 먹을래요. 좀 진정해라.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자,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김진표 의원, 이 법사위원장 다툼에 대해서 여야가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국회의장 표결 본회의 일정부터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협치국회 정말 산 넘어 산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은 장관 직속입니다. 이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맡을 새 조직 인사검증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생긴 인사검증 공백을 법무부가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네, 이 조직의 규모는 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비롯해서 최대 검사 4명을 포함한 2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실무를 담당할 경찰 2명도 합류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 이 검찰의 인사권과 더불어 정부 공직자 인사검증의 권한까지 갖게 된 셈입니다. 한 장관을 겨냥한 소통령, 왕장관 등의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번째 픽은 루나는 다단계인데요. 자,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해 국제통화기금 IMF가 공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루나와 테라는 결국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When it is not backed with assets, but it is promised to deliver 20% return, it's a pyramid. What happens to pyramids? Eventually, they fall to pieces. 이 루나의 모회사 테라폼랩스는 현재 경찰은 물론 검찰 합수단의 수사망에도 들었습니다. 권도용 테라폼랩스 최고 경영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죠. 자,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제2의 루나 사태를 막자는 당정의 가상화폐 긴급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자, 관련 업체 대표도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제도적 안착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태극기는 잘 보여입니다. 자, 실시간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실시간 장면인데요. 네, 손흥민 선수가 지금 막 공항에 입국해서 이 골든부트를 들고 취재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득점왕에 빛나는 손흥민 선수, 지금 막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하는 이 시각 현장의 장면인데요. 자, 손 선수가 이 대표팀에 합류해서 브라질과 칠레 그리고 파라과이로 이어지는 국가대표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국민들에게 막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 자, SNS를 통해서 지지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6만 명의 관중이 와도 유독 태극기와 한국 분들의 얼굴은 참 잘 보인다는 겁니다. 또 진심으로 감사한다. 나로 인해서 한국 팬들의 하루 시작이 즐거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자,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정말 하루하루가 손 선수 덕에 즐겁습니다. 대표팀의 활약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뉴스픽을 보다가 들어온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절묘하게 타이밍을 딱 맞출 수 있는지 참 놀랍기 그지 없는데요. 신혜원 체커가 그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막 손흥민 선수가 조금 전에 등장을 했죠.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하는 장면, 이제 신혜원 체커가 라이브로 바로 이제 중계를 했습니다. 대단한데요? 타이밍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췄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죠. 네. 이거 알고서 맞춘 거 아니에요? 좀 약간 겹치지 않을까 하긴 했었는데 감은 제가 있었죠. 딱 오픽을 할 때 손 선수가 등장해준 걸로 봐서 글쎄 말이에요. 역시 약간 운명 뭐 이런. 근데 보다가 들어온 것 같아요. 뉴스픽을 보면서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골든부츠 이렇게 딱 들고 들어오는 거 너무 포스 있지 않았나요? 글쎄 말입니다. 멋있었습니다. 표정이 아주 밝네요. 네. 반팔 차림에 손을 흔들면서 들어간, 특별히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아까 보니까요. 네, 만약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나가면서 취재진 앞에서 몇 마디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요, 저희가 추가로 속보를 전하도록 하고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중 연대를 강화하는 그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 IPEF를 출범시켰고,
오늘은 안보 부문, 안보협력체 쿼드 정상회의를 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일본에서 일본과 호주, 그리고 인도 정상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안보 정상회의 쿼드를 열었는데요. 쿼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이 4개국의 협의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지도자가 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연연한가라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같은 지역을 공유하고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면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의 파트너 민주주의 국가와 함께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관과 비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 중국과 분쟁 중인 인도도 쿼드 참여국이죠. 인도 모디 총리는 쿼드의 활동 분야가 확대되고 있고 이는 민주주의 세력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도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러시아의 침략은 유엔 헌장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었는데 파장이 상당히 크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할 것이다 말을 했는데요. 당초 원고에는 없던 예정되지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이며 외부의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中方对美方的言论表示强烈不满和坚决反对。台湾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台湾问题纯属中国内政，不容任何外部势力干涉。 네, 손흥민 선수 들어오는 게 이제 라이브인지 몰랐다는 그런 반응도 있고 복국장에게 골드마우스상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약간 좀 뜬금없지만 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대만 관련해서 지금 이제 미국의 군사 개입 관련해서 벌써 3번째 관련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실수인지 고의인지 이제 미국 내에서 좀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 미국 국방장관이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신체커가 고른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은 윤 대통령 인터뷰 내용으로 잡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 눈치 보는 외교는 실패했다. 중국은 과민 반응입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법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는 없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고 했죠. 여야 협치의 미랄이 되겠다는 표현도 썼는데 과연 잘 될 수는 있을까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첫 공식 행보,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었죠. 이 내용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두 번째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32일 만에 사퇴한 겁니다. 저 정호영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결정을 통해 모든 감정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형식은 자진 사퇴였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정 후보자의 거취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었죠. 이 발언이 있은 지 13시간 만에 사퇴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정 후보자는 자녀의 의대 편입학 문제 등 이른바 아빠 찬스에 대해서 법적으로 혹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타깝지만 순리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요. 민주당에서는 정 후보자가 마치 야반 도주하듯 밤늦게 사퇴를 했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는데요. 국민들의 상식적 눈높이에 이미 한참 벗어났고 검증이 아닌 수사의 대상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뜸들이다가 국민 역풍이 무서워 마지못해 취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 후보자의 사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때부터 예견이 됐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협치 카드로 볼 수는 없다. 이런 뜻을 밝힌 걸로 보이는데요. 한 총리는 오늘 국회를 찾아서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어딘가 좀 서먹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윤 비대위원장은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말뿐인 협치가 아니라 행동이 뒤따르는 협치여야 된다. 한 총리께서 책임 총리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민심과 국회의 의견을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고언이라도 서슴지 말으셔야 한다. 네, 한 총리는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제까지도 여러 번 그 여야정 협의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진짜 정기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사전적으로 이렇게 국회의 여러 정당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만났는데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다시 어제 김해 봉화마을로 갑니다. 어제 오후 상황이라서 제가 자세히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류 실장의 음악다방 코너에서 이 노래를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봉화마을을 달궜던 어제 첫 번째 노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통기타를 들고 즐겨 불렀던 애창곡 상록수입니다. 어제는 합창단이 불렀는데요. 네,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마스크가 흔들리는 걸 보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듯합니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첫 공식 행사였죠. 공식 발언이나 연설은 없었지만요. 환영하는 시민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선거를 9일 앞둔 시점에 봉화마을에 총집결한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그 자체로 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선거 관련 지원이나 유세는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양산으로 내려가셔서 자연인으로서 조용히 이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정치 일선에 나서시거나 그러는 것은 없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메시지에 살짝 나오는 것도 없을까요? 예. 네, 다만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권양숙 여사 이렇게 함께 사저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먼저 사진도 함께 찍자고 했다라면서 바로 이 사진입니다. 간접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현해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에 관한 직접적 표현은 그렇지만 좀 걱정도 많이 좀 우려도 하시고 근데 일부러 혹시 쓸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사진을 찍자 하고 일부러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사진도 일부러 더 따로 찍어주시고 그런 걸로 봐서는 어쨌든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위원장 대선 당시에 봉화마을을 찾아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죠. 이른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 친문 세력의 지지를 호소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는 지금 원팀으로 치러지고 있는 걸까요? 네, 봉화마을에서 울렸던 두 번째 노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노래입니다. 시민들이 너럭바위에 참배를 할 때 흐르던 노래인데요. 노 전 대통령의 추모곡으로 많이 쓰였죠. 먼 곳에서
이 노래 육성으로 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대선 당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사랑이란 그 말을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 네, 고음이 있는 노래인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 어제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덕수 총리가 참석을 해서 권양숙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위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어제 추도식에 참석해서 여야 지도부가 모두 여기 모인 모습이었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계기로 야권이 뭉치는 걸 경계하는 모습이었다고 할까요?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5.18 기념식에서 대다수 국민의 의원들이 좀 참석했던 것처럼 더 많은 국민의 그 구성원들이 앞으로 노 전 대통령 추모한 자리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 원내대표가 봉하마을에 입장을 할 때는 일부 돌아가라 이런 항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오늘 유 실장의 음악다방 3번째 노래는요. 가수 강산혜 씨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입니다. 강산혜 씨는 어제 추도식 무대에 직접 올라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이 노래는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기도 한데 씩씩하고 흥겨운 노래죠. 이 노래에 맞춰서 가볍게 몸을 흔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막막한 어두움으로 별빛 조정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 하게 했지.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네, 추도식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좀 있었는데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 은색 양복, 또 선글라스도 눈에 좀 띕니다. 김정숙 여사와 유 전 이사장, 누구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들이겠죠. 13주기이니만큼 이 추도식 자체가 마냥 침울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런 옹호도 나왔는데요. 이 영상과 함께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 아내는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운 세월이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걸 텐데 정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참배 후에 약속을 지켰다, 이런 글도 남겼는데요. 이 약속, 재임 기간에는 봉하마을에 오지 않겠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서 임무를 다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다라는 5년 전 취임 첫 해 약속이겠죠.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문 전 대통령의 행보에도 사람들의 관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로 윤석열 정부에서 낙마한 장관 후보자는 모두 2명인데요. 후임자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호영 후보자 결국 사퇴. 봉하마을 참배한 문 전 대통령 약속 지켰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 입을 통해서 알려졌었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전화 통화만 했잖아요. 관련해서 뒷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1차관이었죠. 이 최종권 전 차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선 전에 2월 초에 미국 측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5월에 동북아를 순방할 것 같은데 괜찮겠느냐 이렇게 물어왔다는 겁니다. 여든 야든 대통령이 바뀌었을 시점이죠. 최 전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동맹으로서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 실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먼저 문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윤 대통령과의 일정이 정해진 후에 만나야 하기 때문에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쯤 되면 퇴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번 만나시면 어떻겠냐, 만나시고 싶어 한다라는 전갈이 여러 번 온 거죠. 저희는 시간이 정해지면 만날 수 있다라고 했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게 스케줄링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께서 우리 대통령과 소통하고 싶었는지 전화로 가늠하게 된 거죠. 전화 통화도 그쪽에서 제안한. 네, 결국 전화 통화만 했지만요. 이 해당 통화도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말을 좀 더 짚어보면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이던 지난달 28일 청와대 관계자가 이 내용을 밝혔는데 백악관의 요청으로 만남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방한 직전인 지난 18일, 이 현지 시간 지난 18일에 백악관 측에서 두 사람의 면담은 현재로서 예정돼 있지 않다 이렇게 밝히면서 진실 공방이 있었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만남은 불발이 됐고 전화 통화만 했는데 윤건영 의원은 이 역시 문재인 정부 외교의 성과라고 했습니다. 임기가 끝난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든지 전화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좋은 친구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더라도 저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얘기했던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근길에 정호영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제 밤에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했다는 그런 속보가 나왔고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새 장관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결과적으로 지금 빈자리가 두 곳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 그리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리인데요. 자, 일단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윤석열 캠프에서 교육공학을 설계한 정철영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또 신용현 전 인수위 대변인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내각의 안배가 좀 잘 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상황에서 이 안철수계로 불리는 최진석 교수, 또 안철수계이자 여성인 신용현 전 대변인도 물망에 오른다는 평가입니다. 네, 복지부 장관에는 윤도움 차의과대 의무부총장, 인유한 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등이 후보군에 올라 있는데요. 두 사람은 모두 행정 경험이 있는 의료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 부총장은 신경외과 전문의로 세브란스 병원장 등을 지내며 병원 행정을 이끌어왔고요. 인 전 총재는 대대로 한국에서 의료봉사를 해온 전남 순천 출신 푸른 눈의 한국인입니다. 취임식 당시 윤 대통령 내외와 손잡고 단상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렇게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많지만 검증이 부담된다면서 자리를 고사한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뭐 실제로 고사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지방선거가 지금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논란이 또 크게 불거지면 또 정부 여당에 불리하다라는 또 그런 또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로 관련 속보를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제 새로 취임한 검사 수뇌부들, 검찰 수뇌부들이 수사 관련한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총장을 대행하고 있는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 이 취임 일성을 밝혔는데요. 검수 완박과 관련해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차장은 바뀐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사건 한 건 한 건 성실하게 전력을 다해서 수사하겠다고 했는데요. 대장동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서면 조사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민주당의 또 반발 목소리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오늘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권한 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김 의원의 징계안 인민재판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리가 됐다. 징계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까지 사실 확인이나 조사 절차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김 의원은 이른바 이 검수완박 처리 당시에 법사위원장석을 점거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됐죠. 당시 영상을 봤는데 박광훈 법사위원장의 이성 요구, 그러니까 자리를 옮겨달라는 요구 등이 없었고 민주당의 회의 방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관련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네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결국 사퇴, 봉하마을 참배한 문 대통령 약속 지켰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란 평가가 있었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가 맞붙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어제 주민의 수도 관련 내용을 잠깐 짚어봤지만 판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었는데요. 이 후보는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면서 ARS 여론조사 결과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계양을을 제2의 판교로 25년 대 25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맞붙은 두 사람 벽보 문구에서부터 선거 전략의 차이가 고스란히 묻어나는데요. 대선 후보 출신 정치 거물이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큰 일꾼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역 연구 따지는 게 매우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량이 있고 또 큰 일꾼. 이런 사람이 오히려 지역 발전에 도움된다.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이나 또 제2의 판교로 만들어내는 역량이나 실력이나 또 계양산 자연공원화하는 문제 그런 일들을 과연 할 수 있겠냐. 반면 역대 총선에서 낙선만 거듭해왔죠. 무명의 윤영선 후보는 지역 토박이 이론으로 민심을 파고 들었는데요. 동네 의사 출신이죠. 계양만 보고 간다. 낮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잘나서 이 선거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계양 유권자들이 계양의 주인이 계양 구민임을 확인하는 선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고 계시고 우리 계양 구민들이 저를 승리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대선 후보 대 무명 정치인의 대결. 누가 봐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는데요. 계양을 판세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두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가 된 겁니다. 뜻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든 이 후보. 어제까지만 해도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조사 결과는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후보들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말을 슬쩍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ARS, 자동응답식 여론조사 결과는 믿을 게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사실 일반적인 특히 ARS 조사 결과는 실제 최종 결과하고 잘 안 맞는 경향이 많습니다. 워낙 진폭이 크니까요. 저도 아침 6시 반부터 이렇게 출근 인사를 지나간 차량들 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 많은 그 ARS 조사 결과와는 많이 달라요. 정말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기세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민주당도 자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굉장히 많은 샘플로 가장 최근에 안정적인 조사를 했고요. 계속하고 있고 이 지역은 특별히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좁혀지지 않았다라 좁혀지긴 좁혀졌다는 이야기겠죠. 이 후보가 따라잡히게 된 이유, 민주당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외지에서 온 거물이라는 기대가 한편으로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지층의 선의가 결합이 돼서 이게 그냥 어떤 거물 외지인이라는 느낌만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아마 이런 것이 조금 작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 있고요. 거물 외지인, 골리앗이 계양을에 등장한 이유도 중요하겠죠. 유권자들 가운데는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하실 말씀하세요. 아니 계양이 후보냐고. 여기 왜 왔어? 분당에 가. 분당에 가서 싸워. 여기 쪽팔려. 여기 오늘 자체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저희가 정말 뛰어난 업적과 실적을 올렸다고 항상 자화자찬하셨는데 갑자기 분당 우리 보궐선거 있잖아요 지금. 예. 거기에서 우리 계양으로 뜬금없이 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범죄 피의자의 피난처냐 이렇게 굉장히 언짢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윤 후보 역시 여론조사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다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무슨 이긴다 진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가 2, 3% 이상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그럴런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이 후보의 골리앗 이미지, 선거의 플러스 윈은 아니죠.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대비 구도를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 사이에 이재명 바람이 아닌 윤영선 바람을 일정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 후보도 전략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대선 유세라도 하듯 지지자들을 몰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했죠.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시끌벅적한 유세 방식, 당분간은 접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지역민을 찾아뵙는 저인망식 선거 유세로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애써 무시해왔던 윤영선 후보를 향해 공세도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짜 개항 사람이라는 겁니다. 윤 후보가 서울 목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항을로 옮겼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25년이 아니라 21일 개항 주민이다 날을 세웠습니다. 윤 후보도 즉각 해명에 나섰는데요. 전세로 살던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똥 묻은 개가 저 묻은 게 뭐라고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단 하루도 병원에 출근한 적 없었고 안 한 적 없었고 계양에 세금 냈고요. 계양에 일자리 마련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쪽에 다시 집을 계약했고 전세로. 이 후보가 선거운동 방식을 바꾼 이유, 그만큼 이번 선거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방선거 정화 때문에 저도 큰일 납니다. 제가 이거 모르고 출마한 거 아니에요. 버려야 어찌요. 지금은 지방선거를 챙기기에 앞서 본인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로 막판 일주일 중에 27, 28일까지는 계양과 인천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떠나 계양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정치적 상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여기서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졌다. 8월달 전당대회 때 당대표로 도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신승, 이제 941생 이런 결과를 낳으면 아까 이제 장성철 교수는 지면 전당대회에 못 나간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저는 941생에도 전당대회에 나올 명분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고. 계양을 판세, 일단 ARS가 아닌 전화면접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한데요. JTBC는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죠. 조금 전 따끈따끈한 계양을 지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은 16%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영선 후보, 보시는 것처럼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뉴스룸에서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결과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53%포인트 차로 고배를 마셨었죠. 1,469만 표, 당시 역대 대선을 통틀어 최다 득표 낙선이었습니다. 아쉬운 대선 패배 뒤 민주당의 첫 행보, 바로 사과였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전국을 돌며 큰 절로 사죄를 했습니다. 꼭 이겨야 될 선거를 우리는 쳤습니다. 한결같은 국민의 정권 교체의 소원을 우리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뼛속깊이 통감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통합당을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통곡하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참회와 사죄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0.73%포인트 표차, 더 아까운 석패여서일까요? 아니면 1,614만 표, 역대 최다 득표 낙선자 기록을
새롭게 경신해서일까요? 이렇다 할 사과나 사죄는 없었죠. 오히려 대선 후보와 대선 총책임자는 대선이 끝난 지 석 달도 안 돼 또 다른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뒤늦은 대국민 사과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정말 잘못했다, 기회를 달라 고개를 90도로 숙여 읍소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왜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느냐는 질책도 많았습니다. 왜 반성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냐고 아픈 소리도 들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염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저 박지원을 믿어주십시오. 박지원 비대위원장, 왜 갑자기 염치 없는 사과에 나선 걸까요? 아마 지방선거 판세가 녹록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국민의힘에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호남과 제주를 뺀 전 지역을 석권할 수 있다, 공공연하게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역단체장 그 선거 17개 가운데서 예. 4개를 제외하면 다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개라면 광주, 네, 광주, 전북, 전남, 제주까지만 아. 민주당이 하고 나머지 13개는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다라는 말씀은 서울, 경기, 인천,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인 개항, 을까지도 이길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불리한 선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진 사과,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과반은 물론 개헌 의석도 가능하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당시 새누리당. 이른바 도장 들고 나리샤를 선보이며 최악의 계파 갈등을 빚었습니다. 여론이 빠르게 돌아서자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해초리를 때리신다, 이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분열되었던 우리 새누리당, 제가 앞장서서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을 다시 단결시켜서. 한마디로 효과는 없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참패하며 16년 만에 여소야대 상황이 만들어졌죠. 지난 대선 승리 전까지 전국 선거 4연패의 악몽이 시작된 선거였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박 위원장의 사과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진정성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겠죠. 박 위원장은 이른바 팬덤 정치와 단절을 선언했는데요. 맹목적인 지지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대중에게 집중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편의 큰 잘못은 감싸고 상대편의 작은 잘못은 비난하는 이 잘못된 정치 문화 바꾸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 비난하는 세력에 굴복해선 안 됩니다. 글쎄요, 과연 이분이 개딸 양아들과 선을 그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소위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박 위원장은 86세대 용태를 포함해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도 보여주겠다 약속을 했는데요. 이제 586 세대의 그런 이제 용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당이 이제 더 젊은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의 이런 기득권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 민주당이 정말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86세대 용태론 선출직 당대표였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꼬리를 슬쩍 내렸던 사안이죠. 586 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당내외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입니다. 자기 지역구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공간을 열어줘야 합니다. 86 용태론 말은
제가 쓰는 언어가 아니고요. 저는 누구에게 용태를 강요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세대를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세대라는 게 동질성이 다 이제 희석이 됐고 다 개별적으로 사정이 다 다르고 당내 기반도 없는 비선출직이죠. 박 위원장이 과연 86세대의 용태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당장 당내에선 박 위원장의 사과를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평가절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내부 비판하고 싶으면 물러나서 자유롭게 하라 쏘아붙였습니다.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개인 차원의 입장 발표로 알고 있다 일축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란 직함이 무색하게 들립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어찌 보면 국민들뿐 아니라 당 내부를 향한 목소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박 위원장의 말로 대신합니다.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상식과 국민을 믿고 꿋꿋하게 전진하겠습니다. 저 박지원이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평등을 위해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네. 자,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그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했죠. 오늘 오후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맞불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서 평가절하했는데요. 뒤늦게 변화를 시도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시도하는 변화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했던 사과는 사과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는데요. 민주당이 사과해야 할 일은 없는 공천이라면서 어떤 원칙으로 이재명, 송영길 후보의 출마를 용인했는지 국민께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민주당의 팬덤 정치도 직격했습니다. 우리 당은 신격화된 대통령을 모시거나 추종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당 출신 전직 대통령 2분을 엄정하게 수사했던 검사를 대통령으로 모신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하는 정당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입장을 밝혔죠. 네, 일부 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말로 이해한다라는 거고요. 다만 그 밖의 확대 해석은 경계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세를 좀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읽히고요. 국민의힘 김영동 선대위 대변인은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박지원 위원장 뒤에 숨어 있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비판하려면 물러나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아까 이제 밝혔다고 조멘토가 소개를 했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반응도 좀 싸늘한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당과 협의된 바가 없다라면서 한마디로 일축으로 했는데요.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바를 국민에게 호소한 형식으로 말한 것이다라면서 개인 자격으로 소통강을 빌려서 쓰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딱 잘랐습니다.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 안에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 개인 차원의 움직임이라고 또 이제 선을 긋고 있어서 앞으로 진통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톡투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ARS 조사 못 믿어 JTBC 전화면접 여론조사도 박빙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네거티브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어제 TV토론회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서로에게 제기된 의혹을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죠. 김동연 후보는 KT 취업 청탁 의혹, 김은혜 후보는 거액 후원금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선거 로고송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을, 그리고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영탁의 찐이야라는 곡을 활용했는데요. 그럼 둘이 합치면 오늘부터 우리는 찐이야가 되는 건가요? 두 사람 이미 시작부터 찐이었습니다. 초접전으로 시작한 판세는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인데요. 경기도민 1,008명에게도 도지사로 어떤 후보를 뽑을지 물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9.3%였고 김은혜 후보를 택하겠다는 응답은 38.6%였습니다. 0.7%포인트 차이로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죠. 전 야당 반장 고석승 기자가 전하는 경기도지사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박빙 승부는 네거티브 경쟁 양상으로 흐르는 게 공식인가 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는데요. 먼저 김은혜 후보가 택한 공격 포인트는 거액 후원금이었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 김 후보님께 함께하면 베스트다. 사실상의 단일화 제안을 한 그날에 김동연 후보께 그 회장의 1,000만 원 그리고 비서실장 격의 1,000만 원, 2천만 원의 거액의 후원금이 입금이 됐습니다. 어제 한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죠. 김동연 후보가 대선 후보 시절 한 기업 전현직 임원들로부터 2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해당 기업은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 기업의 전환 사채를 둘러싼 100억 원대 금전 거래에 연루돼 있다고 하는데요. 김은혜 후보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대장동의 김만배 100억 원이 이 회사에 흘러들어가서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에 쓴 게 아니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조폭에 그 이전에 대장동 주민분들의 피눈물이 서릴 수 있는 그 돈이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와의 혹 단일화 대가로 들어간 것이 아닌지 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후원금을 낸 이들이 누군지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는데요. 후원금의 입금 시기를 단일화 시기와 엮는 것도 억지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참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선 출마하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후원금만으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내신 분들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 일이고 이재명 후보와의 연대는 금년 2월 달에 한 것입니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도 문제를 제기하겠다면서 분개했는데요. 정말 얼토당토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그 언론사에도 강력히 항의할 예정입니다만은 저는 지난 대선에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다 쓰셨습니다, 후보님. 네. 정말 모르세요?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의 취업 청탁 의혹으로 맞불났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KT 임원 시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죠. 이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의 이 거짓 해명을 문제 삼았는데요. KT 청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적에 우리 김 후보께서는 모르거나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런 일 없다고 하셨는데 바로 하루 안 돼서 이 공영방송 보도 내용입니다. 검사가 공채과정 A 추천을 인하여 내에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 관훈 토론회에서 청탁을 한 적 없다고 해명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검찰 조사에서는 시댁 쪽에서 챙겨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던 사실이 드러났죠. 김은혜 후보가 추천한 인물이 최종 합격하지 못했지만요. 김동연 후보는 일부 전형 과정에서라도 특혜가 있었다면 부정 청탁이 맞다고 꼬집었습니다. 인적성 검사에서 거의 꼴찌였는데 1차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최종 합격은 안 됐다고 그래요. 교통사고 안 났다고 음주운전 처벌 안 하나요? 김은혜 후보는 재차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는데요. 저는 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청탁을 할 때 이 사람 능력 안 되면 떨어뜨리라고 하는 청탁이 있나요? 인사권자를 압박한 게 아니라 단순한 추천이었을 뿐이라고 여기는 듯한데요. 이 검찰이 이미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정부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아마 수사가 저를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낸 사안입니다.
김은혜 후보, 김동연 후보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약간 감정이 상했나 봅니다. 논쟁 중에 갑자기 김동연 후보의 이 택시기사 폭행 논란을 끌어와 반격했습니다. 저는 검찰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김동연 후보님은 택시기사님 때린 거에 대해서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소유예되지 않으셨습니까? 그 때린 택시기사님께 저는 사과부터 먼저 하셨으면 합니다. 토론회에서 이렇게 한치 양보 없는 공방전을 펼친 두 후보, 이제는 승부수를 띄워야 할 때라고 본 듯합니다. 김동연 후보는 일단 중도 외연 확장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손발을 맞춰 읍소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등 돌린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국민의 심과 다를 바 없는 기득권이 된 것이 아니냐고 화를 내십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옳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 김동연도 잘못했습니다. 김동연 후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사과와 반성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회견문 말미에는 자신이 민주당을 혁신할 미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시더라도 씨앗은 남겨주십시오. 저 김동연이 낮은 곳으로 들어가 민주당의 변화를 만들어낼 씨앗이 되겠습니다. 김은혜 후보도 팽팽한 승부의 균형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한 가지 남은 카드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 카드인데요. 단일화 카드를 던질까 말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져. 정작 김은혜 후보 본인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요. 주변에서 단일화를 부추기고 있는 이들이 있죠.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던져를 외쳤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보면 우리 경기도민들이 보수 단일화를 시키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투표일이 가까울수록 사표를 방지하겠다는 심리도 작동이 될 것이고요. 김 위원장은 강용석 후보의 마음을 떠보기도 했는데요. 은근슬쩍 강 후보의 통 큰 양보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저희 당 지지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 강 후보께서 좀 이렇게 그 점에 대해서 통 크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좋은 평가를 받는 결정을 강용석 후보께서 하시면 좋겠다. 하지만 강 후보 어제 토론회에서 김은혜 후보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죠. 김 후보를 대하는 태도만 놓고 봤을 때는 단일화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벨트를 좀 13개를 내놓으셨어요. 혹시 푸드바이오 삼각벨트가 어딘지 기억나세요? 푸드바이오 삼각벨트는 제가 경기 북부에다 내놨죠. 왜냐하면 그쪽의 음식 중부 쪽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곳인지는 기억나세요? 저희가 그쪽이 의정부에서요. 그러니까 훨씬 더 푸드바이오 삼각벨트 여기 보면 삼각벨트를 남양주 구리포천에다가 해놓으셨네요. 그럼 남양주 구리포천이 푸드바이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본인도 잘 기억을 못하실 정도로 너무 많은 벨트를 해놔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오늘부터 우리는 찐이야 라이벌 두 사람이었는데요. 과연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두 후보의 로고송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이번 오늘보다 나은 경기도를 만들고 지사 그 이름 바로 국민의힘 김은혜. 자, 경기도지사 선거가 지금 접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죠. 그만큼 이제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이제 공세를 펴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박홍근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검증에서 탈락한 부적격 인사의 임명을 강행했지만 지방선거에 나선 불량 단체장 선택까지 국민께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김은혜 후보는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조사에서는 KT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을 시인해놓고 뒤늦게 이를 감추려 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입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의 딸 KT 부정 채용과 판박이 범죄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법적 조치도 상당히 과감하게 취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제 이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이제 모두 까기를 했고 또 상대적으로 1차 TV 토론 때보다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조금 더 이제 좀 공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됐는데 자, 아무튼 민주당은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강용석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오늘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강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요. 강 후보가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와 관련해서 왜곡된 사실을 퍼뜨렸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 겁니다. 김 후보가 아주대 총장 시절 이 특정 여성 직원과 해외여행을 자주 갔던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 기획재정부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은 건데요. 바로 이 장면인데 한번 보시죠. 우리 김 후보께서 아주대 총장을 하시다가 기획재정부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실 때 박사양도 함께 공무원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네, 저와 함께 된 건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질문 내용을 쭉 말씀하시죠. 예. 예. 근데 여기 보면 박사양이 기획재정부 연구원으로 2018년에 발표한 게 있거든요. 분명히 박사양도 기획재정부 연구원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서 이 연구원이 된 건가요, 이 박사양은? 저희 기획재정부에서는 그 계약직을 아주 엄한 기준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투명하게 또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응시하고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기획재정부 연구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는 2017년 12월 20일자로 공식적인 채용 공고를 내고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자격 요건을 검증한 후에 해당 직원을 채용했다고 했는데요. 강 후보가 공표한 내용은 객관성이나 신빙성이 전혀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거액 후원금 대 취업 청탁 공방. 김동연, 김은혜 네거티브 점입 가경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정말 선거가 이제 8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야의 공방, 신경전이 아주 뜨겁군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